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염수 방류 전 설비 최종 검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올해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대거 출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혐오감을 줄 수 있지만 해충은 아니라며 무분별한 방역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자 10명 가운데 6명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비중도 10년 전과 비교해 13.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국내 우주 관련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목표대로 우주항공청이 올해 안에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관에서도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우주청 설립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인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허가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배양 닭고기의 출하 안전성을 승인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배양 닭고기의 맛이 실제 고기와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 터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현지 민영 방송인 후쿠시마 주오 텔레비는 대형 크레인이 달린 배가 26일 오전 해저 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굴착기를 인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터널 방류구에 덮개를 씌우는 공사를 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 공사는 끝납니다. 도쿄전력은 25일 굴착기 인양 작업을 진행했지만 파도가 높아서 중지했습니다. 터널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오는 28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 검사가 종료되면 방류 설비 준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서울 서북부를 중심으로 출몰했던 러브버그가 올해는 서울 전역을 넘어 경기 일부 지역까지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모습 때문에 방역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은 유기물 분해와 꽃가루 바지에 도움을 주는 익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유서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게 직원이 유리창에 다닥다닥 붙은 벌레를 빗자루로 쓸어내립니다. 창틀 아래에도 죽은 벌레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난해 여름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에서 많이 발견을 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서울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출몰했던 러브버그가 올해는 서울 전역을 넘어 경기 일부 지역까지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엔 10일 동안 무려 1,900여 건, 종로구에도 5일간 160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주로 그쪽 서북부 지역에 국한됐었는데 종로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넓어진 양상으로 보여요. 거의 성동구까지. 갑작스러운 개체수 증가로 불편함과 혐오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길거리도 불편하고 어디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수없이 많아요. 인체는 해는 끼치지 않지만은 혐오스러움을 주니까.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무해하며 오히려 유충 시절에는 지렁이처럼 유기물을 분해하고 성충이 되면 꽃가루 바지 역할을 하는 익충이라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무분별한 방제 작업을 벌일 경우 다른 벌레가 더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은 이 사랑벌레가 문제가 되지만 이 농약을 뿌려서 얘네들을 박멸한 이후에는 이 외 다른 곤충들도 대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급적 무분별한 방역보다는 가정용 살충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날개가 약해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기만 해도 쉽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보기 좋지는 않지만 해충은 아닌 만큼 슬기로운 대처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통계 플러스 여름호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3.2%로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40%를 넘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 비율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로 10년 전과 비교해 13.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3.3%였고 그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엠폭스 백신 진네오스 2만 회분을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엠폭스 백신 추가 도입은 지난해 8월 1만 회분을 긴급 도입한 지 10여 개월 만으로 25일 밤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질병청은 최근 엠폭스 확진자 증가로 지난달 8일부터 예방접종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대비 등을 위해 추가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도입 물량은 지난해 11월에 생산된 제품으로 영하 80도의 지정 물류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이며 유효 기간은 203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지난 4월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 22일 기준 누적 115명입니다. 특수학급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교사 2명이 서울 지하철 역사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와 특수교사의 멋진 활약이었습니다. 선생님이란 말이 정말 어울리는 두 선생님을 강민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지하철역에 쓰러진 사람을 향해 황급히 달려갑니다.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더니 환자의 흉부를 거듭 압박합니다. 심폐소생술을 몇 차례 이어가는 사이 구급대원들이 도착합니다. 80대 환자도 의식이 돌아오고 위급 상황을 넘긴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이 여성은 올해 초 경기 양주시 조양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기 시작한 석수진 선생님. 대학병원 응급실 10년 경력의 간호사 출신이라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3에서 한 5회 정도 해서 3분 정도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의식이 좀 돌아오셨고 제가 묻는 말에는 정확하게 대답은 하진 않았으나 지시하는 거에는 반응을 한 상태였고 같은 학교 특수교사인 김민형 선생님도 노인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뒤 기도를 확보하며 심폐소생술을 도왔습니다.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조금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위급 상황에 대한 생각이 항상 머릿속으로 있었어요. 배울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잘 해놨던 게 되게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두 교사는 특수반 학생들을 이끌고 서울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교사의 솔선수범을 직접 목격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한없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전 그걸 보고 꽤 감동적이고 멋지다는 장면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공을 살려 능숙하게 대응한 보건교사와 평소 심폐소생술을 성실히 연습한 특수교사의 활약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사립초등학교 지원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이 최대 3지망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달 말 202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전형 지침 개선안을 행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앞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립초 지원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2020학년도 2.1대 1이었던 경쟁률이 2023학년도 12.6대 1로 6배 급증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대면 방식은 유지되지만 최대 3지망까지만 추려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사립초교들은 자체 비용으로 통합 전산 추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올해 11월 예정된 2024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활용하게 됩니다.
천문학하면 왠지 세종대왕이나 장영실보다는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가 먼저 생각나는데요. 아무래도 현대 우주산업에서 서양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앞섰기 때문에 생겨난 관념이겠죠. 네, 그런데 15세기 전 세계 주요 과학 업적 가운데 무려 절반 가까이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뤄낸 위대한 천문과학을 다시 복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23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김상혁입니다. 지난해 조선시대 혼천시계가 260년 만에 복원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죠. 오늘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통 천문의기와 그 복원법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의기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천문 관측기기와 시간 측정 기기를 말합니다. 세종이 제2기간에 편찬된 제가역산집에 따르면 천문의기를 의, 상, 구, 루로 구분하기도 했는데요. 의는 혼천이, 간이, 소관이 등과 같은 하늘을 살피는 관측기기를 말하며 상은 혼상, 천문도와 같이 하늘의 모습을 별자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는 현주일구, 경남일구, 앙부일구 등과 같은 해시계가 포함되며 루는 보루강루와 흥경강루 등과 같은 물시계를 말하죠. 이들 중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귀중한 대표 천문 유물에는 태조 4년에 제작한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있습니다. 이는 직육면체의 돌에 별자리를 새긴 건데요. 천문도에는 1467개의 별이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별자리 이름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돌판에는 당시의 우주론, 제작과 관련된 정보 등 다양한 천문학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별의 크기도 밝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하고 있어 과학적인 천문도로 평가받고 있죠. 15세기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국가는 바로 조선입니다. 일본에서 간행된 과학사 기술사 사전에 따르면 세종 제2기간이 포함된 1400년부터 1450년까지 반세기 동안 세계 과학의 주요 업적 가운데 조선은 29건을 차지합니다. 이 당시 중국은 5건, 일본은 1건, 동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30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세종시대에는 무려 20여 종의 천문의기가 개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천문학은 가장 주목받는 과학기술 분야였는데요. 조선 사회에서는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 역법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농사 지을 때를 가르쳐주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통치 이념은 관천수시 사상에 따른 것으로 왕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자 의무였습니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세종은 천문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고 조선의 독자적인 역법 계산인 칠정산 4편의 제정을 이룩하는 등 많은 천문의기를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문의기를 복원하기 위한 과정은 8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원하기 위한 단계 중에서 자료 수집 과정에는 문헌 연구와 유물 조사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문헌 연구를 위해 국내외 모든 관련 문헌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유물 조사 단계에서는 유물의 실측 작업을 수행하고 유물이나 사진 자료나 영상 촬영으로 유물 분석 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내죠. 이때 비파괴 조사를 실시하여 재질 분석이나 수리 흔적, 접합 기술 등의 정보를 얻어내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료 수집 과정을 마치게 되면 분석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문헌 연구와 유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할 천문의기의 과학적인 특성, 구조적 특징을 연구합니다. 유물이 갖고 있는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정치 경제적 요인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하죠. 이런 분석 단계를 거치면 실제 유물의 설계, 시험 제작, 재현 실험, 복원 제작을 진행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상세한 도면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설계 도면에서는 유물의 재질과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시험 제작을 통해 메커니즘의 작동 및 재현 실험을 실시하죠.
왜냐하면 이는 실제 유용한 기기로서 가치 판단과 보건 성과에 대한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재 조선 후기 문헌인 의기집설에 소개되어 있는 남병철의 혼천이를 복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혼천이는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3가지 좌표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국권으로 불리는 부품으로 혼천이를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 황도좌표계로 자유롭게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혼천이입니다. 현재 기초 설계를 마치고 보완 설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안에 시제품을 완성하여 심층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여 년간 체계적인 관측 제도를 바탕으로 약 2만 6천여 건의 천변 현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록은 동아시아 천문학 발전의 한 축을 형성해온 문화유산이기도 하며 천문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고천문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며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물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천문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연구진들이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자체 기술로 이 발사체 기술을 이뤄낸 만큼 사실상 굉장히 이뤄낸 성과가 많은데요. 네. 지금 이 우주 개발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리면서 이 새로운 우주 개발 총괄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나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역시 대선 공약 사항이자 국정 과제로서 미국의 나사와 같은 항공우주청,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죠. 우주항공청을 올해 이제 개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인데 정부의 목표대로 올해 안에 이 우주청 개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도 우주청과 관련된 의견이 현재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몇 달 전에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올라갔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었는데 이게 올해 안에 개청이 어렵게 됐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이 정부가 이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게 4월 초입니다. 4월 6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출한 법안의 부칙을 좀 살펴보면 시행일에 관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네. 법 공포 후 6개월 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우주청은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새로운 직제 또 새로운 예산 등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법 통과 이후에 실제 개청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목표한 대로 올해 안에 만약 우주청이 개청을 하려면 이달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이 우주청 특별법이 상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30일 본회의까지는 아직은 좀 날짜가 남았고요. 여기 법안이 좀 상정되면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 상정 자체가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법이 제출이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먼저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는 상임위 관하에 이 소관의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고 하고요. 또 법안 심사를 모두 끝내고 나면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사위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냐면 다른 법률과의 모순이나 충돌은 없는지 또 법률 자체 안에 용어나 표현 등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이 검토 과정까지 모두 끝나고 난 뒤에야 본회의에서 법안이 올라가게 되고 최종 투표를 거쳐서 법안이 통과되게 되는 겁니다. 예, 보니까 4-5단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주청 특별법은 어느 단계 정도에 와 있을까요? 네, 현재 이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된 뒤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입법의 첫 단계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 22일에 소회의 차원에서의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때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8일로 예정돼 있던
구성한 과방위 전체 회의가 결국 오늘 열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방위에서 법안이 의결돼서 법사위까지 거치고 30일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는데 우선 28일에 열리기로 했던 과방위 전체 회의조차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주청 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법 통과 후 6개월 후에 이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목표로 했던 우주청 연내 개청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정부도 애초에 계획을 짜서 발표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떠다가 지금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네, 뭐 우선 여야 기싸움에 밀려서 우주청 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4월 6일 법안이 제출됐을 당시만 해도 4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정부 입법안과 당시 이제 같은 시기에 나왔던 조승래 의원의 우주청 관련 이 개정 법안들을 같이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야가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대립하다가 결국 4월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 24일에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2달 만에 열린 전체 회의였고요. 이때는 겨우 법안이 상정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과방위의 제1소위원회, 그러니까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 소위는 지난 21일, 그러니까 6월 21일에 열렸는데 이게 5월 15일 이후로 3개월 만에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야의 정쟁 싸움, 그리고 또 이 과방위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가 뭐 후쿠시마 오염수나 방송법 개정과 같은 이 조금 대립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청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뒤로 밀려왔고요. 여당은 그동안 이 야당 위원장 체제에서 우주청 설립에 관한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던 거였다면서 이번에 이제 여당 위원장 체제로 바뀐 만큼 주도적으로 우주청 관련 법안 추진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상임위의 과반 의석은 이 민주당인 야당이 참여하고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 장제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이미 드러내고 있고요. 또한 이 우주청에 관해서는 관련 법안이 정부안 이외에 4개나 다른 법안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서 우주청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우주 관련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여당은 이와 관련해서는 또 우주청 개청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야당이 도와줘야 한다. 우선 차관 기준의 우주청을 만들고 그다음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장관급으로 필요하면 그때 가서 바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주청 연내 개청이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재 또 국내 개발을 이끌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도 이 우주청 설립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일 이 항우연 연구 인력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에서 현재 과기정통부 매청 형태로 추진 중인 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입장문을 발표보면요, 이 잘못 만들어진 조직은 좀비가 되어서 예산과 인력을 잡아먹는다면서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청 특별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이에 이 항우연 노조 측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 관련 분야를 총괄을 해야 한다. 또 부처 간 사업이나 예산을 조종하는 이제 강력한 기능이 필요하다. 또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우주 전략을 그래야만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관리 기구뿐 아니라 현재 뭐 항우연과 천문연, 또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흩어져 있는 우주 관련 공공기관도 하나로 통합해서 우주개발 총괄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항우연 노조 성명 일주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 누리호 개발자들이 낸 입장문이라면서 지금이 오히려 우주청 설립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누리호 개발 주역들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금 많이 쏠려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우주청에 설립할 적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국가가 이미 정책적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 중인 사업에 이 혼선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노조의 성명서를 조금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항우연 노조나 지금 말씀하신 누리호 개발자 모두 이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주청 설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직장인 익명 앱이라는 걸 우리가 요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글들이 좀 몇 개 올라와서 살펴봤습니다. 이 앞서 우주청 설립에 찬성한다는 누리호 개발자
보직자들의 입장문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전 보직자 등이 우주청 설립에 동의를 하라면서 연구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했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 취재 결과 설립 동의에 관한 입장문이 특정 곳에 게시가 되거나 공개가 되지 않고 연구원들에게 카톡이나 메일, 전화 등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입장문이 나갈 거다. 우리는 우주청의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해라. 이런 식의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글에 보면은 연구원들은 오히려 정부안, 그러니까 과기부 외청 형태의 우주청 설립은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항우연 연구원들이 우주청 개청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이 우주청 개청과 상관없이 항우연 연구진들의 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 안에서 항우연을 관리하는 기관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선 우주청이 생긴다고 해도 항우연이 우주청 아래 소속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라는 기관의 이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 과제에 따라서 어떤 과제는 NST에게 관리를 받고 또 어떤 과제는 우주청에게 관리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항우연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기관, 그러니까 일종의 시어머니만 하나 더 느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정부가 항공우주청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석박사급으로 채운다면서 연봉 상한을 폐지해서 이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은 항우연 연구진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혜택을 받는 건 외부 전문가들 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항우연 연구진들 사이에서는 이제 상대적인 그 사기 저하가 더 일어나게 되고 있거든요. 현재 항우연은 25개 출연 연구기관 중에 신입 초봉이 꼴찌에서 4번째, 그러니까 2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평균 임금으로 따지다 보면 순위가 조금 더 올라가고는 있지만 상위권까지도 올라가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이 과거 입사한 연구원들과 달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임금 체계가 바뀌면서 최근 입사자일수록 임금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박사급 40대 이하의 연구원들 기준으로 보면 학사 출신, 그러니까 대졸 신입 대기업 연구자들보다도 연봉을 1,000만 원 넘게 가까이 더 적게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항우연 연구진들에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단순히 연봉을 올려달라, 이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항우연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통제하에서 인건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총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만 인건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총액 자체가 낮고 또 휴일, 야간 근로 수당 자체도 이 총 인건비 안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수당을 받으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이런 구조 탓에 항우연은 여러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재부가 정한 총액 외에는 한 푼도 인건비로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임금 또 수당 미지급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우주개발이라는 큰 목표가 더는 사명감, 열정 혹은 애국심에 기대서만은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제대로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주청을 만드는 것 외에도 정상화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 위에서 안전사고, 특히 선박에 불이 나면 강한 파도와 바람 탓에 육지보다 진화나 구조가 훨씬 어렵습니다. 드론 배치를 확대하고 있는 해경이 수소 드론을 활용한 진화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객선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출동하자 곧바로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불이 난 곳을 향해 소화약품을 쏟아내고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해 구조정에 알립니다. 여객선에 불이 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해 진화하고 인명을 구하는 훈련입니다. 함정은 속력이 아무래도 이제 해상 기상도 제한이 있는데요. 드론을 가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이렇게 공중으로 가다 보니까 익수자라든지 발견하는 이런 시간을 더 단축. 훈련에서 활용된 수소 드론은 육지보다 열악한 바다 환경에서 최대 2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인명수색, 화재 진압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한 파도와 바람을 견디며 기존 드론보다 4배 가까이 오래 날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해양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자연 환경이 좋지가 않고요. 강한 바람과 그리고 장시간 비행을 견뎌낼 수 있는 기체들이 필요한데 무인 체계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방위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경은 올해까지 직원 절반이 드론 자격증을 따고 드론과 무인기 활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장비를 또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해양경찰은 인공위성까지 활용을 해서 미래적 기법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수소 드론 같은 새로운 장비는 예산 문제로 도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황.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국민 생명을 구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장비인 만큼 예산 당국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가축을 기르지 않고 가축의 세포를 배양해 만든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배양 닭고기로 만든 요리들이 미국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워 아이들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치킨 너깃. 노릇노릇 튀겨지는 이 치킨 너깃은 보통 판매되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길러서 도축한 닭가슴살이 아니라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든 닭가슴살이 사용된 겁니다. 이른바 배양육 치킨 너깃. 맛은 어떨까 전문가가 평가해봤습니다. The flavor's delicious. The texture is spot on, and that's not easy to do, right? And like I said, I didn't miss the real thing, you know? 전 세계 수백 개 기업이 배양육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미국 농무부가 이 중 2곳의 배양 닭고기 소비자 판매를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은 이 배양 닭고기의 시장 출하를 위한 안전성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식탁에 배양 닭고기로 조리된 요리가 오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And we thought the idea of providing people the meat that they love without killing the animal, without all the land and the resources, might be a good path to help us eat better in the future. 배양육은 동물의 근육과 지방, 줄기세포를 채취해 증식시켜 만들기 때문에 진짜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낼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동물 사육이나 도축도 필요 없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초기 단계인 배양육이 전통적으로 생산된 육류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낮은 비용으로 충분한 양을 생산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과학적, 경제적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무균 돼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사람에게 해로운 균이 없게 개량한 돼지인데요. 제주도가 이 무균 돼지 생산을 비롯한 바이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제주 재래 흑돼지, 유엔사나 식량농업기구에 등재될 정도로 유전적 고유성을 인정받은 만큼 무균 돼지로 적합합니다. 최근 한 바이오 기업이 제주 재래 흑돼지로 무균 돼지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센터를 제주에 짓게 된 이유입니다. 올해 말 연구센터가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균 돼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처럼 제주가 가진 생물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이른바 레드바이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드바이오 산업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사용료, 수익 등 이점이 많은 분야입니다.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6,300억 원에서 2030년 1조 3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용암 해수와 해조류 등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 산업 등 고부가 가치 분야의 성장을 돕기 위해 벤처 거점과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9,8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생물종을 가진 제주도는 생물 유전 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에 큰 매력을 띱니다. 실험용, 연구용 사업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위한 그 형질 전환 동물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생물종의 보고인 제주도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비틀즈가 27년 만에 신곡을 발표합니다. 고인이 된 리드 보컬 존 레넌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복원했다는 건데요.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 비틀즈의 신곡이 올해 안에 공개됩니다. 1980년 숨진 존 레논이 생전에 데모 테이프에 남긴 목소리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선명하게 추출했다는 겁니다. 비틀즈의 신곡은 27년 만입니다. We were able to take John's voice and get it pure through this AI. So there's a good side to it and then a scary side. And we'll just have to see where that leads. AI를 활용한 다양한 도전은 우리나라 음악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90년대 원조 발라드 왕자 고 서지원 씨의 목소리를 복원한 음원이 발표됐고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나 그대를 위했던 시간인데 이렇게 가수 이현 씨는 AI의 도움으로 6개 언어로 된 신곡을 발표하는 한편 자신의 음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여성의 음성을 구현해 곡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음악과 기술과의 융합을 중장기적 전략의 하나로 선언하며 새로운 시도를 예고했습니다. 음악과 기술의 만남은 음악 산업의 경계를 확장하고 또 산업의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며 생성형 AI 학습에 반대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거셀 만큼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최근 부산과 수원 등에서 등하굣길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랐죠. 강원도 강릉시가 통학로 안전을 위해 보도를 만들었는데 황당하게도 정작 학생들은 보도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는 강릉의 한 통학로입니다. 학생들이 위험천만하게 차도로 오고 갑니다. 달리는 차량은 학생을 피해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도로 옆에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보도 블록이 깔렸습니다. 이곳은 보행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다른 보도와 달리 턱과 울타리가 없다 보니 손쉽게 주차하는 겁니다. 2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길이 이래가지고 좀 다닐 때 사고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턱과 울타리가 없는 보도 구간은 400m가 넘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강릉시는 2년 전 이 일대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1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보도 설치 반대 측 주민들이 차댈 공간이 부족하다며 반발하자 턱과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찬성 측 주민들이 턱이나 울타리 없는 보도는 무용지물이라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공공차까지도 여기라 딱 해놓으니 다른 차들이야 당연히 여기라 해놓겠죠.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강릉시는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보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주말 극장가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는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엘리멘탈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49만 8천여 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4일 개봉한 엘리멘탈은 개봉 이후 첫 주말만 해도 박스오피스 2위였지만 역주행 흥행 양상을 보이며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124만 1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엘리멘탈은 불과 물, 공기, 흙 등 4개 원소를 의인화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로 한국계 미국인 피터 손 감독의 자전적 요소를 바탕으로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3의 누적 관객 수는 966만 7천여 명으로 박스오피스 2위로 밀려난 가운데 이번 주말쯤 1,000만 영화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화계 최대 성수기인 여름방학 시즌을 겨냥해 한국 영화 대작 빅4가 차례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수와 이병헌, 하정우, 설경구 등 대표 배우와 흥행 감독이 출동해 올여름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류승환 감독의 밀수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밀수품을 둘러싸고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람들을 그린 액션 오락 영화로 김혜수, 염정아 두 배우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여성 중심의 서사고 함께할 배우는 염정아 했을 때 환호했어요. 너무 따뜻하고 멋져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엄진숙으로서 리더가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 마음의 구심점이 리더 역할을 했어요. 이런 영화를 기획하는데 김혜수 씨랑 하면 어떻겠냐. 여기서도 소리 지르고 여기서도 소리 지르고 너무 감사해요. 그랬어요. 조인성 배우가 모가디슈에 이어 류승환 감독과 두 번째로 재회했고 고민시, 박정민, 김종수 배우가 시원한 바다 액션에 합류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 폐허로 변해버린 서울.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한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몰려들며 갈등과 싸움이 펼쳐집니다. 현실처럼 느껴지는 재난 상황과 함께 믿고 보는 이병헌 배우와 박서준, 박보영 배우가 인간의 본성을 치밀하게 드러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재난 영화라고 생각지 않아요. 인간의 잔인함의 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상황 자체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개인 하나하나의 의견들이나 생각들과 행동과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1986년 레바논 한국 외교관 납치 사건을 소재로 한 비공식 작전에서는 하정우, 주지훈 두 배우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넷플릭스 킹덤 시리즈를 연출한 김성훈 감독의 작품으로 동료를 구하기 위한 비공식 작전에 뛰어든 두 배우의 유쾌한 버디 케미가 기대감을 모읍니다. 신과 함께로 쌍천만 관객 신화를 만든 김용화 감독은 SF 블록버스터 더 문으로 정면 대결에 나섭니다. 설경구와 김희애, 엑소 출신 도경수 배우가 달에 남겨져 고립된 우주대원을 구하기 위한 사투를 그렸습니다. 촬영부터 VFX 특수효과 전 과정을 4K로 작업했고 한국 영화 최초로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를 동시 적용해 극사실적인 영화적 체험을 예고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돈. 돈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너무 험하게 씁니다. 돈을 구겨넣거나 낙서를 하는 등 지폐를 아무렇게나 다루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최근 특정 종교와 관련된 문구가 찍힌 1,000원권 지폐를 연이어 발견하고는 처음에 한 장을 나왔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약 일주일 뒤에 다시 또 한 장이 나와가지고 한 남자가 길거리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뿌려진 돈은 바람에 날리며 길거리로 떨어지거나 한기통에 붙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불상 밑에 동전을 붙여보기도 하고 작은 연못에 동전을 던지며 처지에 따라 비는 소원도 다양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만든 이른바 동전 팔찌입니다. 10원짜리를 녹이면 장신구 원료인 불이와 아연 14원어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염이 없네, 수염이. 수염을 안 넣고. 박 씨는 고무지우개를 이용해 10,000원짜리의 숨겨진 그림을 만들고 선반과 전기 드릴을 이용해 500원짜리 동전 뒷면을 깎아내는 방법으로 무게 차이를 없앴습니다. 변조된 500원짜리 동전은 일본으로 건너가 500엔짜리로 사용됐습니다. 500엔을 가공해서 들어가면 500엔을 쉽게 뺄 수 있다 해서 했습니다. 화폐에는 그 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돈을 깨끗이 사용하려는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심장이 고르게 뛰지 않는 부정맥의 하나인 심방세동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에모리대 간호대학 연구팀은 미국 알츠하이머병 관리센터의 연구 참가자 4만 3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심방세동이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경도 인지장애 발생률이 3.4배, 치매 발생률이 3배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경도 인지장애 발생률이 73%, 치매 발생률이 6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방세동이 나타난 여성은 남성보다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 경도 인지장애 또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미세 계단형 구리 촉매 표면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분자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은 머리카락 두께 10만 분의 1 크기의 계단형 구리 촉매 표면 구조가 온실가스 분해 반응을 높인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구리 촉매 표면의 계단 위치와 충돌한 이산화탄소 분자가 상온에서도 쉽게 분해됐고 분해된 물질이 촉매 반응을 높인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촉매의 실제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전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촉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나노 기술을 이용해 초거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우주 등 9대 난제를 해결한다는 나노 기술 개발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기 국가나노기술 지도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노기술 개발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인 기술지도는 초거대 AI 반도체, 메타버스, 양자 컴퓨터, 신재생 에너지 전환, 환경오염, 스마트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 개척, 안전한 삶 등 도전적 질문 9개를 정의하고 이런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노 기술의 역할과 나노 인프라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영재와 재미한인과학자가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이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브리지 프로젝트는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과 재미한인과학자를 연결해서 과학영재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과학인재로서의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6명의 재미과기업 소속 과학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6회 비대면 강연을 개최할 계획이며 희망하는 일반 학생 등도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러브버그가 올해도 도심에 출몰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러브버그는 날개가 약해서 물을 뿌리면 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구강청결제와 레몬즙을 섞어 방충망 등에 뿌려두면 잘 달라붙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